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핵심을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이어질지, 그 사이에서 우리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가 대책,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 시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네 분과 함께 소중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런 얘기도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강영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의 강영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전원식 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조용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석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귀중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정든 가게 문을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아이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겠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그 1 정도라고. 너무 힘들어요. 가게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7시에 나와서 지금 3만 원 벌었습니다. 공장을 한 40만 5년 됐습니다. 폐업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하는 언니들이 셋이 했거든요. 하루 하는 사람을 자르고 월세 내고 뭐 해야 되니까 나도 생전 대출이라고는 안 받아봤는데 대출을 받았다니까요. 수출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면 어차피 저희는 백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피해 사회가 무수화되지 않으면 배제되고 있는 사회. IMF 끝나고서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절절한 현황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네 분께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떨지 각 네 분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국내 전반적 상황 어떨까요? 정세은 교수님. 예, 최근에 그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4% 마이너스 1.4% 해서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는, 사실은 경제가 뭐 저성장까지는 이었어도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는 지난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에 그때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인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1분기 상황이었고 앞으로 2분기 올해 내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1.4%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우리보다 전 세계는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이미 6.8%, 중국이 원래 한참 고성장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왜냐하면 중국은 완전히 도시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나마 봉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요. 중국이 그렇게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수출을 통해서 다음에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출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 조용석 팀장님, 코로나19 이후에 수출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2018년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4%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다행히 1, 4분기는 아직 코로나 현상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1, 4분기 수출 실적과 무역 실적이 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5대 주요 수출 품목 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월 절반에 가까운 49.8%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전원식 회장님은 자동차 정비업에 계신데 특히 이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정말 어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은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시로서 더욱 피해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히 매출도 줄고 매출 줄다 보니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에 그나마 우리가 그 수출하는 기업, 내수 판매 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수출하는 기업은 결국 지금 원자재 수급 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또 그 바이어들이 만남이 불발되면서 경영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줄이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이 고용 동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3월 전국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2,66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게 한 19만 5천 명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뭐 예측하신 대로 도소매업이 한 16만 8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숙박 음식점이 한 11만 명,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에서 한 10만 명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취업자 수의 변화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지역은 뭐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타격이 고스란히 지역 경제의 피해 상황으로 남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영주 박사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여러분들, 특히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고용직분들, 프리랜서분들, 또 문화예술인분들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이 일단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랜서 그다음에 특수 고용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금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이 실업을 당하면 잡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 영역은 사실은 일감이 떨어진다일 뿐이지 이게 실업이다 아니다. 계속 그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신분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잡히진 않는데 일감은 없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실업인 상태가 돼버리는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인 상태가 되는 것이 특히 자영업 부분인데요. 이 특고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임금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라고 하는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지녀서 이제 이런 분들도 문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영업자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취업자 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거는 확 드러나는 건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상하게 이 취업자는 확 줄었는데 증가폭이 확 줄었는데 그 실업률은 한 4.2%로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휴직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자들 같은 경우에 실업률로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쉬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쉰 인구가 12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눈에 보이는 통계로 보이는 것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처한 분들이 너무 좀 많은 그런 상태죠. 일단 일감 자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은 이 취약계층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실업급여가 이제 3월달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3월달에 한 18,000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 음식점 여기가 뭐 한
56.7%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한 51.2% 이렇게 그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운수, 창고 이런 쪽에서도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을 빼고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 쪽 편을 살펴보면은 이런 쪽이 굉장히 취약해진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여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을지,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지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 일선 현장에 계신 전원식 회장님께서 느끼는 우리 지역 경제 상황 어떨까요? 네, 우리 그 충청권의 기업들을 중앙에서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가 계속 6개월이 더 지속이 되면 결국은 다 폐업의 위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왔고요.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 충청권에는 65.1%가 경영상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은 부분이 있고 전국의 수치는 64.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전국의 수치보다 대전이 더 어렵다는 부분이 결국은 높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이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도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더 어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가슴 아픈 또 수치가 나왔군요. 우리 강영주 박사님은 대전세종연구원 또 일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 피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의 이제 산업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뭐 10분 중에 7, 8분이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7%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14%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서비스업 구조가 특광역시 중에서도 이건 좀 특이하게 이 서비스업 구조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타격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산업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설업 쪽이 1월 달 대비 3월 달에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그 실업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조업이 한 4,000명, 그다음에 뭐 도소매 음식 이쪽이 한 9,000명 이렇게 그 실업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서 나타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수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아까 전에 취업자 수 감소한 것도 일부 다른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1월 달 대비해서는 한 10,000명 정도 감소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일하시는 조용석 팀장님, 이 수출에 관한 지역 경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그 충남 지역에 보면은 대산 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4분기에는 그나마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 정도 마이너스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반영되기 전이고 예. 이제 반영이 되면 더 많은 이제 수출 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업계인데요. 자동차 업계는 그 지난해 한 240만 대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70에서 180만 대 수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그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발 개수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800개의 우리 부품업계, 자동차 부품업계가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뭐 도산을 하거나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고용도 상당히 불안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말씀 들을수록 걱정이 커져 갑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냉철하게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네 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코로나 뉴딜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 특히 뭐 정부가 일자리를 50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또 기관 산업 지원을 위해서 40조 원의 기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세균 교수님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시니까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개괄해 주신다면요. 예. 그 저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잡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왔던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방역에 초점을 맞춘 마스크라던가 아니면 손 소독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썼는데 2월 19일에 신천지 관련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않고 자영업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정부가 예비비 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다가 초창기 대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금방 해결이 되지 않고 갑자기 하루에 900명씩 2월 달 내내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1차 추경이 세워져 수립이 돼서 1차 추경을 얼마로 하느냐 논란이 많다가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해서 3월 17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 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소비 쿠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수당 대신 아동 돌봄 아동들에게 그다음에 노인 계층에게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소비 쿠폰을 뿌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1차 대책, 1차 추경 대책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특히 이제 그런 대책이었던 거. 그때도 물론 이제 조금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조금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해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서서히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3월이 이제 무슨 이제 시작이냐면은 갑자기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2월 달, 3월 달 초까지만 해도 영세 자영업자만 좀 어렵고 수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데 3월 들어서 전 세계가 그렇게 팬데믹 현상이 되니까 수출 자체가 이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수출이 어려워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월 들어서 갑자기 좀 대규모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금융기관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은행을 동원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정책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서 이제 그때 뭐가 이제 논의가 되냐면은 재난 기본소득,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3월 말에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을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당하고 정부는 이 합의를 해서 100%까지 주자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남겨 있고 그 다음에 4월 20일 그 이틀 전 아니 4월 22일에 3차 추경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차 추경안은 언제 이제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냐면 사실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6월 돼야지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 내용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본격적으로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그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던가 대규모의 그런 대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오기까지 1, 2, 3차 추경을 이렇게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굉장히 또 지자체까지 합심을 해야만 위기 돌파가 될 텐데요. 우리 정 교수님이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따라서 한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정부의 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먼저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래서 중소기업 한편에서는 지금도 어느 부분은 또 그 구인난에 또 시달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쪽에 이럴 때 지금 그 실업자와 구직자와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좀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좀 더 현장에 전문적이고 이런 단체 이런 부분을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서 어느 직종이 부족한지 어느 전문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걸 현장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쪽에 대한 부분을 인력 부족한 부분을 직업훈련이나
향상훈련 이런 부분을 해서 인력이 좀 보충이 되면 현장도 이 기회에 또 어쨌든 또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건배사 중에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위기일수록 특히 현장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측면, 그다음에 인력 충원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자금 측면에서도 이제 현장 또 지역 사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산업들이 과연 지금 자금이 부족한지 고용이 부족한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세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정부의 대책들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 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어떻게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혹은 늦어도 6월까지는 어떻게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앞으로의 대책들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니까 백신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대책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금융 안정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경쟁력을 더 갖게 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책들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 대책이기 때문에 현재에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또 로드맵까지 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팀장님. 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금 안정조성 펀드 이런 건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항공, 그다음에 해운, 정유, 조선 이게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됩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 수가 한 60만 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한 거는 아주 잘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을 해서 BB-까지 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83%가 넘는 2, 3차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B 이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B+2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그런 정부 대책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다음 3차에는 좀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이 스태프분들 다 계신데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이 직접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그 규모와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가장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것은 전 국민에게 100% 다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하위 70%까지만 지급을 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상위 30%의 국민은 못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당정청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런 제안들이 나왔을 때 기재부의 가장 처음에 안은 50%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 자체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당했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한 20, 30%의 계층은 사실은 좀 안정적이고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렇게 50%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은 그런 거죠. 그 어려운 5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돈을 뿌려주는 국가가 미국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규모로 빨리 주지만 거기는 이미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직자 이제 실업을 당한 사람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고 아니면 프리랜서,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사실 다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 시스템에 다 들어와 있으면 누가 어렵고 누가 안 어렵고 이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자라고 한 것인데 이제 이것을 자르는 순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딱 70%에 걸린 그거보다 바로 71%. 69와 71 사이가 또 간격이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을 거치면서 모든 당들이 100%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은 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누구를 선별하느냐 마느냐 할 건 없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그 윗부분에 3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부로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또 강제적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참에 이 약 위에 좀 그나마 나은 양호한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계층이 좀 애국심을 많이 발휘할 거다. 사실 우리 지난번 예전에 그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전 국민이 다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이것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근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강제성은 없어서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뭐 기대도 됩니다. 이런 방향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상위 하위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약점이 있죠. 전부에게 주는 것과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는 그 강약점이 있을 텐데 결국에 국민들은 다 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거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민심도 좀 안 좋아질까 봐 결국 당정청은 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로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초에 저희가 이제 이 전 국민 지급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취약계층에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할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 그 원래 어렵던 분들보다도 갑자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렵게 되신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큰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문제가 의료보험 차원에서는 뭐 2년 전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당초부터 이렇게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를 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책이 간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만 이제 이런 기부한 것이 또 똑같이 그냥 하위층의 어떤 기본 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서 이렇게 성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자금보다는 기초 생계비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일부 정도라도 이 기부한 것이 어떤 마이크로 크레딧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작은 생계소득 말고 조금 대출의 형태는 같지만 조금 신용이 없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자금이 조금 더 덩치가 커져서 그 자금으로 좀 이렇게 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아무래도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이외에 잔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소득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들은 뭐 다 환영하고요. 뭐 기업인들도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책 자체를 뭐 이렇게 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는 별도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구체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지자체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다 나눠주잖아요. 제가 경기도에 사는 분께 들었는데 경기도민이면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씩. 예. 근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깔아주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더 얹어서 그렇게 그 이재명 도지사님은 그 기본적으로 줘서 그거를 그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쓰게 함으로써 소비 효과를 더 많이 노리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방식은 중위소득 이 밑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 밑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집중해서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충남도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서울 방식으로 중위소득의 몇 % 이하에 대해서 그걸 주고 있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신청해서 받고 있는지도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몇십만 원도 우리 어려울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 지자체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 논점이 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100% 국민들에게 지급하더라도 3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나라의 빚인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밖에 좀 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기에 국채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그리고 언론이 좀 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는 국채 수준이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OECD나 선진국에 비해서요? 다른 나라는 지금 벌써 GDP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채가 GDP의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왜 이거를 이렇게 안 늘렸냐면은 통일이 되고 나면 뭐 빚이 늘어날 것이다. 나중에 그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에요. 3조 원 정도면은 이거는 뭐 GDP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재정을 동원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한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전의 이제 야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미래 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국채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 국채 발행이 많이 돼 있어야지 국가가 금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는 국채 발행이 너무 적어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는 편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국채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하고 기재부 장관님이나 이 보수적으로 경제관료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 회의인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아주 여러 차례 했고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런 돈을 만들어내는 걸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문제인데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현재 쓸 사업들을 줄이고 이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이제 부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현재 있는 사업들을 줄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뭐 인프라라든지 뭐 뉴딜 사업을 지금 따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업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세금을 더 걷는 거는 뭐 일부 정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다른 사업에 쓸 돈을 일일이 돌리는 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좋지 않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의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국민들께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 교수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은 2018년 기준으로 저희 OECD 저희가 이제 저희 정부 부채 비율이 한 40.1% 정확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106%, 일본은 우리 이웃 국가는 일본은 한 2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상당히 그 부채 비율이 낮고요. 최근에 그 IMF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조 달러가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고 최근에 그 전 ECB 중앙은행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런 부채 발행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채가 증가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기하긴 하지만 너무 또 부채 발행을 하는 국채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소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빚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부에서 잘 운용만 한다면 국채 발행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요 경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강 박사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차원의 경제 대책 중에 이제 뭐 세세적인 것들은 오히려 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크게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의 대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전, 그다음에 건전한 기업이 이 재무 건전성 문제 때문에 자금 쇼트에 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업은 아마 회장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우리 전 회장님이 중소기업 현황에서 받아들이는 제 차원의 대책들. 그러면 우리 긴급 경영 안정자금 같이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떠신지요? 정부의 그 크게 지원책이 고용유지 지원금과 또 그다음에 긴급 안전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결론하면 고용유지 장려금은 결국은 어렵다고 해서 해고를 많이 시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그래서 고용유지 장려금을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 장려금 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직에 근무하시니까 급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 6만 6천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만 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또 전문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급여가 페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고용유지 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은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영 안전 자금에 대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따르고 또 관리비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영 안전 자금은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돼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억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이 코로나19가 바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에요. 그럼 바로 1년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그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거치 기간을 좀 최소한 2년 또는 분할 상환도 3년 정도를 이렇게 늘려줘서 기업인들한테 큰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 약정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중소업계 애로가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경제 대책을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조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자체 차원의 경제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애로 사항을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지금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지자체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적으로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전 지역의 의료 산업이 상당히 브랜드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브랜딩화 해가지고 우리 수출할 수 있는데 많이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대전 지역에는 IT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기업들의 서비스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디다스라든가 나이키 이런 회사들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를 감안해 가지고 고부가치 산업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수한 IT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제조업의 서비스를 산업을 부가시켜 가지고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지금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대덕 연구단지하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럼요. 브레인 시스템이 있고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충남이 우리나라 15개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이 외자 유치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충남이 의외로 외자 유치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예. 이번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 대면으로 유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외자 유치를 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서 놀라고 있습니다. 예,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지역 경제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현재 코로나 대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요. 아까 이제 이 예산을 쓰려면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지방정부가 항상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용뭐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걸 중앙정부가 생색을 내는데 지방정부는 거기에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더해서 또 다른 걸 하려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꼭 지방 정부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따로 볼 필요 예, 없이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중앙 정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예. 지방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중소기업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중앙정부에 소속된 그런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다음에 대전 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이라던가 대전에서 그다음에 충남에서 운용하는 그런 기관에도 여러 개 보시면 중복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직과 인원 예산이 있으니까 예.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추경 때 많이 조금 아주 많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에 배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프리랜서하고 특고 같은 경우에 특수 고용 프리랜서 특고 같은 경우에 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감이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는 휴업인데 휴업이 아닌 상태. 이런 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3달 정도 지원하라라고 하는 돈을 지난번에 2천억 원 정도 1차 추경 때 배정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1,000억 원 정도는 대구에서 쓸 수 있게 했었고 나머지를 각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전에서도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더 필요하고 더 긴급한 것이 있다면 혹시 들리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행사 관련된 전시, 장치, 또 행사 진행, 또 그다음에 또 인쇄, 광고물 이런 직종은 거의 지금 매출이 90%가 줄었습니다. 겨우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예조합이나 이런 데는 공예조합 같은 경우는 공예 전시 이런 부분을 열고 했는데 의외로 충남이 공예 이 조합원의 회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영업자거든 거의 다 1인 자영업자. 그래서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동 사업 제품 조합 우리가 지금 조합 추천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 공예조합 같은 경우 회원사가 한 400명 정도 된 그런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 제품을 좀 우선 구매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가지의 논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전망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나라 혼자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각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지구로 가기 전에요. 예. 우선 우리 지역 차원에서 조금 보면은 아까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차, 2차, 이제 3차로 가면서 전부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가는 상황에서의 대책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보면은 단기적인 생계자금 지원, 그다음에 고용안정자금 지원, 그다음에 재무자금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를 좀 바라본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우리 고용으로 보면 한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임금이 지급이 돼야지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촉진할 수 있는 뉴딜 사업, 우리 지역 차원의 뉴딜 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상이 되고 조금 기존에 지금 계획이 된 것들은 조금 더 조속하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 이 우리 지역에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한 20%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을 VIP께서도 이제 그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예.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조업이 이제 서비스업하고 경계가 이제 조금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곧 조성이 될 텐데 조성이 되게 되면 제조업이지만 서비스업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용지도 서비스업에 가까운 집적시켜서 이렇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단키트나 이런 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도 굉장히 좋아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학벨트의 가속회도 곧 이제 완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치르면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부에도 밝혀졌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서 요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오히려 정부가 주기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정부의 제안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국제 분업 구조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가 생산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리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인세나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용지 같은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이런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인프라 구축할 그런 의무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 또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 팀장님. 네, 저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당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지금 모든 그 이슈가 좀 몰려져 있지만 사실 중국 기업 같은 우리 경쟁 국가의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지금 차세대 그 글로벌 리더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중국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35조를 투자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선제적인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이제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을 이렇게 서포팅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에 대한 많은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투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 예, 두 분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혁신 관련된 부분은 현재가 어렵지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그래도 대전이 다른 한편에선 대전이 여전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영세 자영업 부분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그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도 그 발행액을 늘리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대덕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덕 1호음이 실제로 많은 소비 지금 이 시기에 그게 이미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단이 도입이 돼서 그걸 통해서 지역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쇼핑 패턴이 다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것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구입하지만 온라인화 할 수 있게 그런 약간 좀 변화도 좀 필요합니다. 예. 대전 지역 화폐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다 집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들의 산업구조 변화, 또 우리 국민들과 정부, 기업들이 해야 할 노력에 총평을 담아서 한번 끝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장님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뭐 BC가 원래 비포 크라이스트, 이제 BC,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 AD가 아닌 AC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망, 예전에 그 탈중국화, 그리고 한 국가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위주의 국가인 그런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 주요 수출국 인근의 그 제조 생산 기반을 갖추는 그 리스크를 좀 분산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정 박사님. 우리 지역 수출을 보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말하셨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수출이 주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도 있었고요, 또 원자력 연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장 큰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충남에서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마케팅 방법 같은 걸 좀 강구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 기업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외국 이런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에 기왕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요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도 조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대응을 하고 해서 이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저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위기 시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드러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고용 안전망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나왔지만 프리랜서, 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 해서 한국 사회에 이 고용 안전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수출만 잘 된다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돼야 되는데 고용이 내수를 또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좀 이번 기회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해서 새로 이제 세워지는 다음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이 고용 안전망,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사실은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한 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용 안전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 회장님. 네. 각 직종별로 해서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정상적인 일상에 빨리 회복되고 복귀될 수 있도록 어떤 정부에서 판단해야 내릴 부분은 좀 회의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8년도부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작업 환경을 좀 더 잘 경쟁력 있게 갖추자. 그래서 불량률도 낮추고 또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들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도 중소기업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전 위생용품 보건용 스마트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보건용 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의 귀한 말씀이 정책으로 잘 반영되기를 학수 고대해 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노정렬의 시시각각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